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희망조약돌이라는 자선단체의 홍보 대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NGO 단체들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젊은 청년들이 사비를 털어서 설립되어 운영하는 NGO 단체인데요. 이렇게 사회 틈새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겨시가동과 빈곤노인,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을 모든 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희망조약돌을 검색해보시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감독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감성대디 성현규 말고 인간 성현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번도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그 정신질환이 다 있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0대 초반쯤에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 및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과공감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답니다. 이 과공감 증후군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감정에 과하게 감정이입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사람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거는 너무 정말 좋은 인성인데 이게 저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누군가의 안타까운 이야기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부분은 그냥 위로해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나서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집에 오면 그냥 끝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너무 지나쳐서 공감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내가 직접 도와주려는 욕망이 커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감정도 같이 느껴요. 제가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건들이 터지면은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사자나 유가족들의 고통까지 계속 느껴서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과공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거기에 워낙 관심이 많고 거기에 따른 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인간관계의 법칙들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녹아내려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3월부터 유료 대면 고민 상담 받고 있는데, 다른 상담가 분들은 시간당으로 해서 돈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하루에 딱 한 분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당으로 돈을 지불하면 상담 오시는 분들도 계속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있어서 조급한 마음에 마음속에 있는 편안한 이야기를 못 하실 것 같고, 저 또한 이야기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그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 또한 상대방의 감정에 깊게 동요하는 성격이라 최근에 했던 상담은 7시간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 적성이 상담가가 정말 잘 맞는구나 라고 깨달았고, 자, 이렇게 남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깊게 빠져들어서 공감을 해주고 나 또한 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담해주는 건 너무나 즐겁고 보람된 일이었어요. 자, 따라서 이러한 저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나만의 요소가 유튜버와 상담가라는 뜻밖의 진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과에 가서 정확히 나에 대해서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제 MBTI가 INFP거든요. 인프피. 근데 저는 20대 중반까지 이 성향인 척 하면서 인싸인 척 하면서 엄청 외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또 본인의 성향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게, 지금에야 MBTI니 뭐니 해서 사람들이 내향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의 내향적인 성향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책을 보고 그림 그리고 강아지와 노는 걸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왜 사내 자식이 집에만 있느냐, 밖에 나가서 좀 놀아라, 좀 활달하고 명랑해져라, 억지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긴 놀았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과공감 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노는 즐거움보다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게 훨씬 더 컸어요.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A 친구가 B 친구에게 놀다 말고 욕하고 때려요. B 친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저는 맞은 B 친구의 감정에 이입을 하면서 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때리냐라면서 그 때린 친구에게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그 B 친구 옆에 한참 동안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또 집에 와서는 그 A 친구가 왜 B 친구를 때렸을까 그러면서 혼자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리고 다음날 또 학교에 가서 A 친구에게 물어봐요. 너 어제 왜 B 친구 때렸어? 그리고 맞은 B 친구에 가서 너 오늘 기분 괜찮아? 라고 확인을 해야 적성이 풀리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본능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거죠.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인간관계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저에게 너는 남자놈이 왜 그러냐, 밖에 좀 나가라고 하도 그러시니까 전 본능적으로 이렇게 남자가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내향적인 성격은 정말 나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의 모든 성격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노력했고, 대학교에 가서
나서까지 굉장히 인싸인 척, 외향형인 척 하면서 지냈어요. 과 대표도 하면서. 또 언제나 친구들의 모임을 주선했고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대화를 주도하려고 했고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운 척을 했고 이렇게 인싸도 아니면서 인싸처럼 보이려고 엄청 애를 썼었어요. 대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게 OT, MT 이런 거였는데 제가 과 대표다 보니까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서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안 좋아하는데 밤새도록 여러 명이서 술 마시면서 게임도 하고 놀잖아요. 정말 재미없고 싫었지만 전 억지로 놀긴 놀았죠. 왜냐면 저는 외향적이야 하니까, 인싸야 하니까. 저희 때는 인스타그램 말고 싸이월드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죄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친구들이 많이 있고 즐겁게 크게 웃는 모습의 사진들. 그렇게 놀다가 집에 가면 항상 머리가 아파서 끙끙 앓는 거죠. 애들하고 오랫동안 만나서 놀다 보면은 또 그 와중에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이나 대화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맴도니까 신경 쓰여서 머리가 아픈 거죠, 계속. 저 그래서 20대 중반에 미국 가기 전까지 언제나 신경성 두통이 시달려요. 이렇게 신경성 두통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면증에 또 시달리죠. 근데 그 모든 증상들은 제가 24세 미국 들어가면서 모든 게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미국에는 친구들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계속 일만 해야 하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저의 유일한 취미는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미국 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아싸의 삶을 살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저의 신경성 두통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잠도 잘 자고 아주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언제나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웠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게 싹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편안했어요, 삶이. 또 키우던 레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하나만으로도 전 충분했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코리안타운에서 한국인들 모임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데 잘 안 나갔어요. 이렇게 집에서 일 끝나고 TV 보고 레이랑 같이 공원 산책하고 책 보고 그런 생활이 너무너무 좋았고, 저의 유일한 인간관계는 이제 헬스클럽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가끔 차 마시는 거 외에는 어떤 인간관계도 만들지 않았고, 나중에 클럽에서 DJ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나서 뒤풀이 애프터 파티 같은 걸 해도 저는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빨리 가야 한다고 핑계대고. 자, 그렇게 한국에서는 인싸인 척 연기를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저의 원래 본 모습대로 사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때는 MBTI 이런 게 없으니까 잘 몰랐지만은 그때 확실하게 알았죠. 전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겠다, 그런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는 인싸처럼 행동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터프가인 척 하면서 살았는데, 누가 무례하게 굴거나 시비 걸고 하면 전 피하지 않고 싸우는 스타일이었어요. 누가 야 그러면 나도 야 그러고, 누가 화를 내면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그게 인싸다운 건 줄 알고 호전적으로 지냈는데, 항상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겨서 한바탕 싸우고 제압을 하고 집에 온다 한들 기분이 개운하고 시원한 게 아니라 항상 더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기분이 더 다운되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낯선 환경에 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온대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겨서 말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영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은 지금 나한테 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러면 영어로 Why are you being so rude to me now? I'm so angry right now. 한국에서는 막 다다다다 하면서 감정을 보여주면서 화냈지만, 이렇게 영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천천히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말싸움이 더 잘 먹히고 더 무서워하는 거죠. 또 이런 방식이 습관이 돼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누군가와 문제가 생기면은, 한 번은 누가 내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서 차가 못 나가고 있었어요. 한 20분 동안. 너무 늦게 나오고 나왔는데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격이었으면 제가 따다다다다 하면서 막 화를 냈을 텐데, 저기요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아니 지금 이중주차 하셔서 늦게 나왔으면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화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매사에 덤덤하게 감정을 보여주지 않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만을 전달하니까 오히려 이런 말싸움이 훨씬 더 그 사람을 가라앉히고 결국에는 사과를 하게 되는. 또 그리고 저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지 않는 내향적 인간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 트러블을 해결하니까, 또 그 이후로 이제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겨도 더 이상 머리가 아프거나 집에 와서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을 좀 억지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향적인 성향이면 내향적인 성향대로 살면 되고, 외향적인 성향이면 외향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재미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노트를 펴놓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